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띵동 하는 소리에 내다보니 시아버지가 문 앞에 와 있는데요. 외투 주머니에는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다는 시아버지. 무슨 사연일까요? 또 아내가 다쳤다는 신고에 출동을 했는데 군기를 휘두른 사람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그 남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갓난아기를 15층 아파트에서 집어던진 비정한 엄마 소식도 전해드렸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무서워도 가족이 있어 든든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12월 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 이 사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에요.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12월 3일에 저녁 7시 50분쯤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네. 50대 남성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하. 그래서 바로 경찰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이제 출동을 했는데 네. 근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편이 신고를 했잖아요. 네. 아내가 다쳐 쓰러져 있잖아요. 아하. 근데 정작 신고한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 아내만 혼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일단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씩 짚어볼게요. 최정아 기자님, 사람이 왜 쓰러져 있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구급대원들은 쓰러져 있는 이 아내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어허. 했습니다. 병원에 옮겼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세상에. 됐어요. 현장에서는 이 혈흔이 묻은 무려 35cm 길이의 이 둔기가 발견됐는데요. 어머나. 이 둔기가 또 금속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숨진 아내에게서는 구타의 흔적이 발견이 되어서 더더욱 이 물음표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리고 심폐소생했지만 애초 신고를 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사건 그 현장에는 이 현장에는 혈흔이 묻은 둔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주변인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아내가 머리 부상으로 쓰러졌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고 저희가 나가서 CPR 했어요. 간접반을 다 와서 하고 같이 간 것 같더라고요. 간접반에서 거의 평소에서 조사하지. 우리 조사하겠죠. 자, 딱 그 현장 상황만 봐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심상치 않은 강력 사건이 벌어졌다고 직감할 수 있는데 일단 신고를 했던 남편은 대체 어디 간 겁니까? 남편은 신고 이후에 집을 나갑니다. 그뒤 1시간 30분 후에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는데 그동안 경찰이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정황도 확인해 본 모양입니다. 네. 남편이 의심스러웠던지 돌아온 남편에게 이 범행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어허. 남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시인했고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버젓이 신고를 했던 남편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애초에 신고는 해놓고 현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1시간 반 뒤에 돌아와서 그 사이에 뭘 했던 걸까요, 그러면? 범행 후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9시 30분경에 남편이 집에 돌아와 체포됐는데 경찰이 그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궁을 했습니다. 네. 이 남편은 딸을 데리러 갔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1시간 반 동안 누구와 접촉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은 남편이 신고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 있기만 했어도 자수로 취급돼서 대폭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현장을 벗어났고 한참 뒤에 나타난 뒤 묵비권을 행사하는 행태로 인해 자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혹시 사전에 모의한 누구가 있지는 않는지, 단순 불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게 아닌지, 또한 이 사건은 범행 후에 처리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모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반, 그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찰은 그동안의 행적을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통화기록, 수발신 등 동선을 추적해낼 수 있고, 가족, 전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주변 인물들 탐문 조사를 통해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그동안의 행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스터리한 대목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편은 자기가 스스로 경찰의 추궁 끝에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진술은 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신고 후에 앞서 들으셨죠. 1시간 반 동안 어딘가를 갔다 왔고 1시간 반 뒤에 변호사와 같이 현장에 온 건 확인됐는데, 딸을 데리러 갔었다는 이 사람의 말, 그런데 딸이 진짜 현장에 왔는지는 아직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이 대목에서 정말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겁니까? 경찰이 아마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시에 이 남편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요, 평소에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또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집으로 아내가 찾아갔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의 주장으로는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네. 조금 전에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하. 구두 소견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소견입니다. 경부 압박이라 하면 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지금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살해 의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왜 현장을 빠져나간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라면 출혈이 컸다. 이 둔기로 인한 폭행으로 출혈이 컸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인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 범행을 저지른 남편의 직업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금 남편이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아마 따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네. 더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지금 남편의 부친이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고 검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남편이 근무했다고 하는 해당 로펌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현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간의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이미 범행이 있기 전에 사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가 신속히 처리된다지만요, 이 범행이 일어난 게 3일인데 범행 직후 사직 의사를 밝힌다고 바로 사표가 수리됐다. 어쨌든 일단은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 로펌 관계자가 일단 이 전후 관계도 경찰이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미스터리한 점, 석연치 않은 점이 일단 많아요. 경찰의 수사 결과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김정은, 우리가 아는 그 맨날 질리도록 듣는 그 북한 김정은 얘기일 거예요. 김정은과 함께 펑펑 운전성들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면 어머니부터 생각합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자식들이 훌륭한 성장을 위해 모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강직한 모습이 항상 나를 다 잡아주고 떠밀어 주었으며 어머니들이 억세게 뭉쳐나가면 조국은 더 큰 걸음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참 알다가도 모를 곳이에요, 북한이라는 데는. 그런데 보세요. 일단 보기에도 어림잡아 뭐 수백 명 이상은 되는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죄다 눈물을 흘리고 지금 급기야 김정은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일단 저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김정은이 그제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네. 통일부에 따르면요, 이 전국 어머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네. 1961년도에 제1차가 진행이 됐었어요. 이때는 김일성이 연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 3차 대회가 98년도, 2005년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이때는 김정일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대회가 2012년도에 열렸는데 이게 이때는 해마다 열리고 막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굉장히 좀 간헐적으로 열렸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 영상에서 보였던 김정은이 기념 촬영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5차 대회에서 개막사에서 폐막사까지 챙긴 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요, 김정은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이 용기 그리고 헌신을 지켜 세우자 네. 이 참석자들이 눈물을 이렇게 한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대회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김정은이 중간에 이렇게 손수건을 탁 들더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건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여성들이 이른바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어머니들이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저 자리에서 앞서 보면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이 특히 강조한 게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 아주 특이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언급을 했냐면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 잘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공식 석상에서 출생률 감소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좀 짐작하게 하는데 네. 기존에 북한에서 저런 식의 대회에서 다산 이런 걸 강조한 적은 있었는데 네. 출생률 감소는 처음이라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3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노력 영웅이라고 칭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살림집을 주기도 하는데 어허. 문제는 북한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여성들, 어머니들한테 역할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인구가 국력이라는 것은 비단 뭐 북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인구 절벽의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담하면서 어느 정도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요 1.79명입니다. 2명이 채 안 되는 건데요.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예상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2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절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0.78명입니다.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왜 더 심각하게 또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냐 하면은 네. 북한과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4.47명이라고 합니다. 북한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태라면 2034년부터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 통일부에 따르면 90년대에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의 출생률이 급감한 점, 또 여성들의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증가한 점이 아마 출생률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지금 출산율 상황이 저조하긴 하고 그런데 이 시점에 전국 어머니 대회까지 열어서 지금 출산율 이걸 또 걱정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2년에 최초로 어머니 날도 만들었고요. 고용이 엄마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교포라는 한계로 중단을 했습니다. 즉 자기 엄마의 컴플렉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대회에서 직접 개회식과 폐회식을 했다는 얘기는 최근 이 부쩍 그 위상이 고양된 김주애, 이 김주애 띄우기와 여성의 강조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일과 김정은도 이 후계자 시절에 이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없고, 그리고 10살짜리 여아가 이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까지 자주, 저렇게까지 중요한 군사행동에 나오기 쉽지가 않다. 속단하긴 일이지만 확실한 건 김주애의 이 후계 수업의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 어머니 대회, 북한의 전국 어머니 대회와 최근 부쩍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뭔가 연관성이 깊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나 봐요. 일종의 이제 김주애 띄우기의 한 방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21세기에 4대 세습이라는 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런데 저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앞선 포즈를 취하면서 지금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세습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후계 구도를 정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가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장군이란 칭호가 쓰여졌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가 아하.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후계자로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딸이 지금 딸이잖아요, 주애는.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봉건적 사상이 팽배해 있는 북한 사회에서 딸을 후계로 정했을 때는 뭔가 여성이나 어머니의 위대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제 저런 대회가 좀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통일부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고 있다면서도 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확대 해석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주애 공식 석상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에 대한 후계 작업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동격서란 표현 있잖아요. 이쪽에서 막 뭔 일 있는 것처럼 하면 실제 서쪽에서 뭐가 일어난 것처럼 뭔가 아들이 있다고 전해지는 김정은이 뭔가 비밀리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이게 전래동화 그런 제목 아니에요. 정말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하고 오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범죄 영화 같기도 한데요. 띵동 띵동 뜨거운 8월 3일 밤입니다. 네. 이 4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네. 이 집주인 여성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내다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화가 잔뜩 난 70대 시아버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시아버지 외투에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흉기가 딱 숨겨져 있었던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이 여성이 당연히 문을 열어줄 리가 없죠. 네.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 무려 8분간이나 초인종을 띵동 띵동 계속 누르고 어머나. 분을 참지 못한 채 문을 발로 차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당시에 이 여성은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래서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았겠죠. 시아버지는요, 그 며느리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 동안 그 주변을 배회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외투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상태로 1시간 동안 집 주변을 배회를 한 겁니다. 아하. 결국 이 시아버지는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 남성 시아버지를 70대래요. 시아버지래요. 저 사람의 품에 흉기가 감춰져 있던 걸 저 여성분이, 즉 며느리인 여성분이 봤기에 망정이, 지금 안에서 보면 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울, 그걸로 봤기에, 유리로 봤기에 망정이지. 하재근 평론가님,
하마터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 시아버지가 평소에 며느리한테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들 부부한테 아파트를 2채나 사줬는데 네. 결혼 생활 18년 동안 며느리가 시댁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뜸했다. 세상에. 이게 지금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건 당일에 시아버지가 아들한테 이혼해라 라고 이혼을 종용했는데 아들이 거부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격분해서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가지고 며느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고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미웠으면 이런 범행을 할 수 있나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유입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이게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무슨 계약 관계예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반 상식과 윤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뭐 과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며느리 역할을 기대를 했었다면 성에 차지는 않았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런 범행을 획책을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섭섭한 것이 쌓인 세월이 오래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범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파트 2채를 사주지를 말지 이와 같은 범행의 결과가 맞아요. 나왔다고 하면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 시아버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세상에. 사실 살인 예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허. 이 사건에서 재판부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 판시했습니다. 죄질은 안 좋다는데 왜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아버지가 흉기를 소지하고 며느리 집을 찾았지만 범행이 무위로 돌아간 이유는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고 네. 8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단순 예배에 그치지 않고 공포심을 조장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세상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는데 살인 예비라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마 범행 이후에 또다시 이러한 일은 재발하지 않았던 것 같고 가족인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감형해 주어야 앞으로도 또 다른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집행유예지만 보호관찰을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보호관찰 정말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 시아버지라는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호관찰, 저 여성분, 며느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발소에서 앞선 손님들이 많으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기지개도 하고 하품도 할 수 있는 거지, 저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달 23일에 네. 공주의 한 이발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관련된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발소 안에서 20대 남성이 지금 지루한 듯 기지개를 펴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기지개를 펴는 듯 하다가 뭔가 뒤에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으로 손이 쓱 하고 들어갑니다. 옷에서 뭔가 주섬주섬 뒤지는 것 같더니 옷에서 어떤 거를 꺼내더니 어머나! 그러더니 기저귀를 다시 살짝 펴는 듯하고 어머! 이내 자리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아니 뭐 영화 대사 있잖아요. 손이 눈보다 빠르다, 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저 상황에서 저 남자가 뭘 꺼냈을까요? 다음 상황을 이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 뭐 중요한 건 없죠? 지갑이요? 세상에, 이발사 분께서 뭔가 기다리다가 기지개 켜다가 다급히 나가는 게 뭔가 찜찜해서 손님의 외투를 확인하고 뭐 없죠? 지갑이요.
지갑이요! 하고 지금 쫓아나간 거예요. 손님이랑 지금 이발사분이랑 이담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나가니까요. 이미 그 남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고요. 어머나.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이 남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1시간 30여 분 만에 이 남성이 있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아하. 이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앞서 영상에서는 나무늘보 마냥 천천히 기지개를 켜던 저 남성, 지갑을 훔친 뒤에는요. 전력 질주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살벌하네요, 우사인 볼트가 진짜. 따로 없습니다.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풀숲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그 풀숲에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허. 하지만 남성의 위치를 제보해준 시민 덕분에 네. 이내 경찰들이 남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요. 어허. 남성은 범행 후 1시간 30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보세요. 행동이 뭔가 수상쩍으면 우리의 시민분들이 뭔가 이상하죠. 헐레벌떡 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대낮에. 그럴 때 경찰이 막 오니까 막 찾으니까 혹시 누구 찾고 계세요? 싹 알려줬겠죠. 시민분들의 어떤 신고 정신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잡고 보니 뭐하는 인간이었습니까? 20대 남성인데 네. 그 나이에 벌써 절도 전과가 14범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요번에 이 20대 남성이 머리 깎는 곳만 골라다니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세상에. 거예요. 지난 9월 달 초부터 11월 23일까지 전국의 서울, 대전, 부산 등등등 돌아다니면서 이발소 미용실 37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건데 네. 주로 어르신들이 현금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인근의 이발소를 아하. 범행 대상으로 많이 삼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그런데 쓰지 말고 머리 깎고 반성이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죄질이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초범이어도 37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 상당을 어허. 훔치면 구속되는데 하물며 절도 전과 14범이면 구속될 만한 사유이고 실제로 구속됐습니다. 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남성으로부터 현금 410만 원, 신용카드 등 40여 점도 회수했습니다. 네.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업 회장이 거액을 횡령하는 것에 비하면 좀도둑인데 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복된 절도를 가볍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 남성이 2, 3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에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서 하한 징역 2년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선뜻 감이 오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한이 징역 2년이면 상당히 중한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하. 이게요. 꼭 무슨 부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면 중한죄가 아니에요. 서민분들 등쳐먹고 서민분들이 힘들게 하는 저런 범죄도 반드시 법의 무거운 처벌 받아야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이에요. 반드시 범죄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유, 기분이 안 좋아요.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요즘 이제 막 추위가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우리는 따뜻하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좀 녹여주는 그런 목소리 좀 없어요, 이담 아나운서? 시린 마음을 녹여주는 목소리는 아무래도 우리 엄마들의 목소리겠죠. 어허. 네, 이 불타는 장미단에서요 가수들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나와서 아름답게 화음을 맞췄습니다. 왜요? 듣기만 해도 마음부터 따뜻해지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네. 전종혁 어머니 백순남. 종혁이가 최악체전에서 불렀던 약손을 같이 불러볼까 합니다. 힘들었던 마음을 제가 아니까 위로해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어서. 세상에 다친 마음 낳는 약이 없을까. 고단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구나. 어릴 적 엄마 품 배를
하루 만지시던 약보다 따뜻한 그 손길이 생각난다. 나라 나라 울하가 울지 마라. 나라 나라 세상에 지지 마라.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동백 종혁이 패는 동백. 아, 흐뭇합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어릴 때 진짜 배 아플 때 어머니가 이렇게 다 배 이렇게 쓱 만져주신 또 그때 장면이 또 떠오르곤 합니다. 네. 아니, 그게 의학적으로도 실제 효과가 있대잖아요. 그래요. 원적외선이 이제 이렇게 또 정성 이런 게 나오면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해서 이제 그만큼 약손이라는 거죠. 지금 저 노래 제목이 약손 그러네요. 아닙니까? 네. 전날 저 스튜디오에서 저 모자가 부른 노래를 듣고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울었대요. 아하. 저는 저 노래 제목 약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려고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아마 모든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울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특히 그 김태훈 군 어머니가 제일 많이 울어가지고 네. 중간에 녹화 끊어졌을 때 밖에 나가서 그 심정을 좀 다듬고 그러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네. 그런 무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종혁 씨가 아까 이제 어머니 업고 등장했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아들 그냥 잘 뒀네. 뭐 그런 얘기 나왔다는데요. 하지금 평론가님. 네, 아들이 저렇게 건장하고 번듯하게 컸으면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든든하실 것 같은데 네. 어머니가 체구가 그렇게 크시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아버지가 피지컬을 물려주시고 어머니가 음악성을 물려주신 것이 아닌가. 양친이 우성 유전자를 아들한테 몰빵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전종혁 씨는 축구도 잘해, 노래도 잘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부러워할 것 같은데 네. 전종혁 씨가 축구 선수로도 유명했었거든요. 7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은퇴하고 7일 만에 MBN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해서 최종 12위에 올랐거든요. 대박이죠, 진짜. 선수로도 유명하고 지금 유명한 가수도 될 판인데 어허. 전종혁 씨가 본인은 축구 때 사실 유명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무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축구로 20년을 해도 무명이었었는데 가수로 2달 만에 큰 사랑을 받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한테 자기가 축구 그만두고 가수 도전한다고 할 때 뭐 상의를 안 하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길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겠다. 아하. 그런 각오를 비쳤다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잘 될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전종혁 씨 가족인데 아니 가족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는 말인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담 아나운서? 불타는 장미단의 지난 가족 가요제에서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무대가 전종혁 씨와 전종혁 씨의 여동생인 전유민 씨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여동생도 있어요? 네, 그 무대인데요.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여동생인 전유민 씨가 깜짝 고백을 하면서 전종혁 씨를 아주 당황하게 진땀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민 씨가 우리 전종혁 씨 여동생분이 애녹 씨 왕팬이래요. 이게 뭐 승부가 되나 이게? 어휴, 어머머머머머머. 그 밤안개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셔서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형을 좀 혼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혼내주고? 아 너무 좋아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잔소리 한 번만. 자기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려고 나왔습니다. 동생이 이러려고 나왔어요.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지연 가수님의 노래를. 동생분 사랑을 모르시나요?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 너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건 좀 곤란해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낌이라는데 너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 더 참아주겠지 너는 나를 찾아도 나는 와, 대박 사건. 최정아 기자님, 전종혁 씨의 여동생분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애녹 씨를 향한 마음이. 뭐 대박 사건. 이 무대가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뮤지컬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전종혁 씨의 여동생 이 전유민 씨가 애녹 씨의 팬임을 와.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애녹 씨를 향해서요. 난 아직 사랑을 몰라 세레나데를 열창을 해서 친오빠의 이 뒷목을 딱 잡게 한 건데요. 네. 저 무대를 보고 있던 이 비하인드가 더 재밌는데 네. 이 전종혁 이 남매의 어머니가 있던 테이블에 애녹 씨의 또 부모님이 함께 앉아 있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시청자분들이 뜻밖의 이건 상견례 장소가 아니냐라면서 이런 굉장히 재밌는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또 전국의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 미혼 시청자분들한테는 또 국민 밉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전유민 씨가 어쨌든 마음을 또 고백한 자리였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순간 지금 깜빡해서 이담아로 지금 시린 이 추위에 시린 어떤 마음을 녹여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애녹 씨도 누군가와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전유민 씨를 이토록 반하게 한 애녹 씨의 노래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애녹 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스타의 어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일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백순환 여사님의 따님이 아주 활짝 웃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배우 노민우 아이의 엄마 오세인이라고 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아니 이렇게 셀럽 가족인 거잖아요. 어머님은 연예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스가 누가 봐도 연예인 포스라 지금. 네, 저는 그 30년 전에 네,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했었고요. 네, 어쩐지. 앨범을 발매했었고 활동을 잠시 하다가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눈에 밟히고 보고 싶어서 제 것을 접고 한국으로 그냥 모든 거를 단념하고 들어와서 어머니로 살다가 작년에 제가 앨범을 다시 발매하고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세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래야 진짜 아, 어쩐지 이 MC 박나래 씨의 촉이 정말 대단해요. 누가 봐도 포스가 장난 아니 싶었는데 진짜로 연예인을 하셨어요. 가수 활동을. 실제 무대는 어땠을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봐 부푸른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사건이 한편의 대형 콘서트 무대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세인 씨 30년 전에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포스가 남다른데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사실은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임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가수의 꿈을 포기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두 아들, 배우이자 가수 노민우 씨, 가수 아일 씨 두 형제가 어머니가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예쁜 목소리를 앨범으로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앨범을 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랬군요. 그런데 이쯤에서 시청자분들 중에 이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 무대를 전종혁 씨의 여동생 전유민 씨는 어떻게 봤을까? 막 갑자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녹 씨의 듀엣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아, 듣는데 딱 순위를 알 것 같았어요. 오, 잠깐만요. 순이요? 몇 위일 것 같아요? 4위요. 4위? 저희 엄마 4위. 와 진짜 역대급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와. 전주혁 씨 동생이 정말 이 엄청난 애녹 씨 팬인 것 하재근 같은데. 평론가님 당황하셨어요 진짜 지금. 네. 와 대박 하여튼 사건. 전정혁 씨도 굉장히 압도적인 피지컬, 우월한 외모로 많은 여성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동생이다 보니까 오빠가 인기를 끌건 말건 나랑 상관없고 알게 뭐냐 이러면서 애녹 씨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정말 찐남매 케미인 것 같고 그 전정혁 씨도 정말 돌부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서 저렇게 동생이 우리 엄마 사위 막 이러면서 막 손으로 하트 날리고 이러면 닭살 때문에 쓰러질 법도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전정혁 씨도 굉장히 꿋꿋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정말 대단. 근데 이 마음을 시린 마음을 녹이는 데는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가수 경력 이런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조금 전에 오세인 씨처럼 실력 있는 가수 출신 아니더라도 가수는 아니지만 진짜 멋진 무대를 보인 그런 분도 계세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그대 내 친구여라는 노래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가장 좋은 친구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고 똥배를 만져주는 약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노래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고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사랑아 그대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내 친구여 마음을 울려요. 근데 최정아 기자님, 박민수 씨 어머니 김은정 씨가 노래 뭐 잘하는 건 예전 무대에 봐서 알지만
이번 무대는 더 애틋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박민수 씨 어머니 김은정 씨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애인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또 아들이 아플 때 만져주는 약손이기도 하고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 노래에 너무 잘 담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 가수는 아들들이지만 이 어머니를 정말 더 빛내주기 위해서 이 아들들이 오히려 받쳐주는 역할을 굉장히 멋진 잘해주거든요. 표현이에요, 맞아요. 이 어머니들이 그 고음이라던가 멋진 이 하이라이트를 딱 가져가는데 사실 이번 무대 같은 경우에도 이 박민수 씨가 나의 어머니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이 저음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어울리는, 그러니까 너무나 참 잘 만든 무대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모자관계다라고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머니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어머니와 함께 서는 무대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미소가 나도 모르게 지어지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노래 솜씨들이 끝내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가수는 가수를 낳고 아하. 뭐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인데 네. 뭐 인류 공통의 가장 큰 주제가 모든 예술 작품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친다면 네. 그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어머니와 함께 서는 무대가 더욱 돋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박민수 씨와 어머니 또 김은정 씨가요. 모자간의 사랑을 듬뿍 담은 노래로 또 한 번의 감동을 주었다는데요. 그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합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가슴 따뜻해져요. 진짜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시린 마음이 다 녹는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엄마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엄마 고마워요. 전화 한 통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